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가 공동현상이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많이 시험 문제에도 나오죠. 실제로는 공동현상보다 캐비테이션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캐비테이션이 뭐냐? 우리가 캐비티라는 게 있어요. 얘가 번역을 하면 공동이 됩니다. 공동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구멍 난 거죠. 우리가 어떤 관로 내에서 또는 뭐 배관일 수도, 관로도 있고 뭐 펌프 내일 수도 있고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유체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기포가 뽕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캐비티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를 캐비티해야 되는 걸 공동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 발생하는 현상을 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공동 현상은 우리가 밸브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펌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느의 일정 위치 또는 뭐 펌프 기계 안이든 배관 안에서 압력이 저하되게 되면 발생하는 게 공동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기사 시험에서는 나올 때 우리가 펌프에서의 재현상이라고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밸브나 이런 쪽에서는 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가마 밸브라던가 이런 데서도 캐비테이션 개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뭐 배관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배관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물이 에너지를 갖고 이제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압력이 일정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포화증기압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1atm에서 우린 물은 100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일정 이상 압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0.1 atm이라 그러면 얘가 몇 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나온 데가 있나요? 제가 찾아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요, 뭐 20도에서 끓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임의값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당 물 유체가 있는 부분에 압력이 저하되게 되면 끓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건 순수한 H2O라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에는 우리가 DO라고 부르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용존산소도 있고, 또 공기 중에 질소도 받으니까 질소도 녹아 들어가 있고, 다른 기체도 이 안에 녹아서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알면 좋냐? 되게 간단한 식이에요.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을 쓸 때 좀 좋게 좀 추가해 주면 좋겠죠. 헨리의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용기든 배관이든 어떤 액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가 물이라고 했을 때 이 액체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산소라던가 질소라던가 수많은, 쉽게 생각하면 에어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만큼 녹아 있냐, 우리가 이때 녹아 있는 용존된 기체의 농도는 압력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얘네가 많이 녹아서 들어가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 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상수 K라는 걸 넣어주게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헨리의 법칙이니까 헨리의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는 농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용해도예요. 얼마만큼 기체가 그 어떠한 액체에 녹아져 들어가 있냐. 그러면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못 그렸지만 사이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다가 뚜껑이 이렇게 꽉 닫혀 있고요, 처음에 사이다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보여요. 얘는 근데 이 안에 뭐가 녹아 있냐? 우리가 탄산가스가 녹아 있죠? 뭐 CO2든 CO든. 그러면 얘가 지금 압력이 높으니까 이 액체 안에 다 녹아 있는데요, 이 뚜껑을 우리가 한 번만 반대로 열어야겠네요. 여는 순간 우리가 칙 하면서
얘네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하는 이 페트병 안에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뚜껑을 개방하는 순간 여기에 압력이 떨어져서, 즉 대기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 탄산가스가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압력이 떨어져서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얘네가 기체화돼서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도 실질적으로 공동현상이 됩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헨리의 법칙은 모든 기체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응축가스라던가 또 그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무극성 애들이 녹아 있을 때 좀 정확하게 맞는 거고, 우리가 뭐 암모니아라던가 이런 애들은 물에 아예 녹아버리기 때문에 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용해도도 온도랑 반비례하는 것도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갑자기 이걸 왜 공부했냐? 우리가 배관 내에서 물이 흐를 때 여기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물이 증발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기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압력이 떨어지면 물이 증발하기 전에 산소가 먼저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의 배출 또는 어떤 불응축가스에 얘네가 기체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첫 번째 공동을 우리가 초생공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생공동이라고 하면 어떠한 공동이 첫 번째에 발생된 건데, 얘는 이때 물이 증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안에 녹아져 있던 제일 먼저 나오는 산소가 상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증발을 할 때 물의 상변화로 인한 공동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에 녹아져 있는 용해 기체의 분리에 의한 공동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현상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단기적으로 돌 땐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펌프의 임펠러를 옆에서 이렇게 잘라보면요, 이게 잘 그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원을 이렇게 한번 먼저 그려보고, 좀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있으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좀 사선으로 한번 그린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그려야 잘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두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림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 보통은 다 그 원심색을 쓰니까 옆구리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우리가 결국 이 임펠러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이 중심부에 물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이 내부는 국부적인 진공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진공에 의해 물이 끌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 임펠러 I 쪽이 가장 낮은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는 용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기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기포가 발생을 하는데, 이 펌프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베르누이 원리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얘를 회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결국 전기 에너지죠. 뭐 기계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외부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기포가 이 임펠러 기술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면서 얘가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서 여기다 이제 구멍 내가지고 그 압력으로 물을 송수하는 거잖아요. 즉 이 기포가 중심부에서 발생을 해서 이 뒤로 가면서 얘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 기포를 다시 터트린다는 거죠. 얘가 터트려지니까 이 기포가 기포가 파괴될 때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임펠러 깃이 야금야금 갉아먹힌다는 거죠. 우리가 얘를 피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계속 갉아먹히다 보면, 발음이 오늘 좀 꼬이네요. 결국 얘가 부식처럼, 뭐 정확히 말하면 부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침식이라고 부르죠. 얘가 침식을 돼서 우리가 결국 임펠러 날개가 이 폭이 줄어들다던가 이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얘가 원하는 양정이라던가
유량이라는 성능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이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기포를 어떻게 발생을 안 시키냐? 여기서 떨어지는 압력을 결국 포화증기압이라고 하는, 이때 포화증기압은 물에 의한 것도 있을 거고 녹아있는 산소에 의한 포화증기압이기도 합니다. 이 압력을 그 이상으로 높게 해서 물을 흡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임펠러 I에서 날개 깃는 거죠. 발생하는 압력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때 필요한 요 임펠러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MPSH-AV라고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펌프에서 발생하는 손실인 네 포지티브 석션 헤드 리카이어드가 결국 이제 R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은 몰라도 배울 때 AV가 커면 문제가 없다고 배웠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펌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흡입구에서 물을 가해 주는데, 얘를 밑에서 이렇게 물을 땡겨 올리게 되면 얘가 진공이 더 커져야 될 거고, 물 수위가 높다면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책은 결국 우리가 수조를 펌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조는 최소 기초 높이가 500mm가 되고 펌프는 200mm로 설계가 많이 되는 것이죠. 뭐 150mm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캐비테이션에 대한 평가를 결국 MPSH-AV가 MPSH-RE보다 크게 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설계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결국 유량이 많아질수록 네 포지티브 헤드니까 이거 H죠. 우리가 MPSH-AV는 줄어들게 되고, R는 유량이 많아질수록, R이라고만 쓰겠습니다. RE. 유량이 많아질수록 진공을 많이 해야 흡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손실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 성능 곡선 배우셨다면 얘는 HQ 곡선 느낌이고 얘는 저항 곡선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 RE가 AV보다 커지게 되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똑같아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의 한계점이다. 만약에 RE가 AV보다 커지게 된다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운전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그냥 AV만 쓸까요? AV가 RE보다 크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AV와 RE의 차이가 너무나 미소하다면 이 R이라고 하는 저항 곡선은 우리가 결국 펌프의 성능은 점점 수명이 갈수록 저하가 될 거고 배관도 부식이나 스케일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점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이만큼의 좀 더 여유를 보자. 이 위로 여유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유를 보자라고 해서 우리는 이 경련 변화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AV는 우리가 RE의 약 30%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일례로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면 부합 흡입 방식의 펌프를 설계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부분은 10.33mm만큼 아쿠아만큼 물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이 손실들을 고려하면 한 7m 정도면 실제로 흡입이 가능은 해요. 펌프마다 다르지만. 근데 실제로 설계를 적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m 정도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훨씬 크지만
이 정도보다 만약 제가 커지게 되면 저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이 설계치의 기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살짝 해보면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면 결국 캐비티라고 하는 공동이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우리가 밸브와 펌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물의 상변화도 있지만 물에 녹아져 있는 용존산소 등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펌프만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토막의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아예 따로 할 거라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르누이로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NPSH로 많이 하니까 석션 헤드로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 감마분의 P1 플러스 위치 에너지죠. 아이고 카톡이 V2의 제곱 자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자 우리가 결국 어느 구간이든 만약에 여기가 펌프의 흡입구 여기가 펌프의 흡입구고 여기가 만약에 펌프의 흡입구, 여기를 흡입구로 보고 여기를 흡입 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펌프의 딱 임펠러 I 부분에서 속도가 최대한으로 늘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요 압력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압력이 최소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베르누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가 맥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압력이 이때 떨어진 최저의 압력이 포화 증기 압력보다 작게 되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 있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밸브를 그냥 임의로, 가마 밸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밸브의 리프트를 조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떤 유량을 조절하게 될 때 또는 압력을 조절하게 될 때 우리가 압력이 세지면 얘를 점점점 조여서 물을 조금만 손실을 세게 할 거고, 요렇게 뭐 물이 압력이 떨어지면 올리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많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좁혀놨을 때 실제로 유체가 유동하는 이 틈새가 좁아졌다는 건 여기선 계속 우리가 큰 압력으로 밀고 있으니까 여길 통과할 때 면적이 원래 다 개방되어 있는 면적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럼 면적이 작다는 건 우리가 결국 연속 방정식인 Q는 AV에 의해서 A-가 A보다 많이 작다면 결국 Q는 A- 곱하기 V-니까 V보다 V-가 훨씬 크게 되겠죠. 그럼 V-가 훨씬 커졌다는 건 속도가 거의 최대치에 다다랐을 거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때의 유체의 압력은 최소치가 돼서 얘가 만약 포화 증기압보다 작게 된다면 결국 여기 밸브 안에서도 우리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인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흡입을 하기 위해 진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저하인 거고, 우리가 밸브에서는 좁은 유로로 변경됨에 의해서 속도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또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토마식 개수하면서 캐비테이션 2편도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